사실은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력은 사실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학을 전공했다. 그럼 의사 면허 따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제 시대가 변화되면서 이제 재미있는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 면허를 따고는 전혀 의사를 하지 않고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시다가 아예 의학 정보 채널을 만들어서 대표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과거에는 어떤 것을 전공하면 그게 곧 직업으로 연결되고 그랬지만 개인에 따라서 훨씬 다양한 형태로 경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무쌍하게 자기 스스로의 경력을 만들어가는 걸 이제 프로틴 경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프로틴 경력을 추구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어떤 외적인 성공, 예를 들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사회적인 지위는 어떠냐, 이런 외부적인 평가 기준보다는 내가 성공했다는, 성장했다는 그런 성취감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 경력을 개척해 나가면서 내가 그 전에 했던 일 경험에서 쌓은 것들을 다시 새로운 일, 그것과는 다른 일에도 적용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전이 역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량을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이 역량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이 프로틴 경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대단히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내가 그 일 경험에서 무엇을 얻었고 그게 차후의 일에 어떻게 녹아서 활용되면서 강화시켜 갔느냐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굉장히 숙련된 스킬을 가지는 게 좋은 성과를 내는데 중요했다면 이제 숙련된 스킬은 기계가 대체하거나 로봇이 대체한다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뭐로 구현하느냐, 이게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내가 지금 배우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기술이 어쨌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내가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걸 지금 일을 하면서 쌓아가는 병행 노력이 어떻게 보면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사실은 사람이 계속 성장하면서 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이해가 이렇게 약간 더 첫 단계고 더 어린 때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인식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영역도 달라지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쌓은 역량도 달라지고요. 그러면 또 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 스텝에서 내가 뭐를 할 건지 결정하는 것도 또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각각의 친구들이 다 뛰어난 친구들인데 모아놨더니 평균 이하의 어떤 성과를 보이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각각의 친구들은 아주 뛰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모여서 평균 이상의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가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했던 실험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생물학자였고요. 이 동일한 이제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도도 똑같이 하고 크기도 똑같이 하고 먹이 양, 햇빛, 습도 이런 걸 다 또 동일하게 만들었죠. 이 두 개의 방이에요. 한쪽 방에는 동종, 다시 말하면 종이 같은 쥐들만 집어넣었고요. 다른 한 방에는 서로 다른 이종의 쥐들을 넣은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잘 살고 있나? 이제 관찰을 해본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같은 종끼리 모아놨던 방에 있던 모든 쥐가 죽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서로 다른 쥐들끼리 모아놨던 친구들은 잘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고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우선 서로 다른 친구들은요, 각자 원하는 조건이 달라요. 이종의 쥐들마다 어떤 친구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친구는 따뜻한 게 더 중요하고 어떤 친구는 먹이량이 중요하고 서로가 그 하나의 공간들을 적절히 나눠서 살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배출해내는 그런 배설물이 어떤 종한테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친구들을 모아놓은, 같은 종을 모아놨던 이 방은 서로 원하는 것도 동일하다 보니까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냈던 배설물이 서로에게 모두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죠.
사실 이 가우스의 이 실험이 사실은 이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들어오면서 다양성에 대해서의 어떤 중요성 부분을 많이 부각하게 됐습니다. 서로 다름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됐고요. 실제 이런 다양성을 잘 관리했던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좋다거나 팀 성과가 탁월하다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니즈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마케터 뽑는다, 경영학 전공한 친구들만 절대 뽑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종을 전공했던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마케팅을 했던 경험들, 예를 들면 채널이 달랐다든지, 또는 제품이 예를 들면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했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각각 너무나 훌륭한 친구들인데 왜 평균이 안 되는 그런 성과가 나오는 걸까? 첫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일단은 필요해요. 한 팀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 공동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건 목표예요. 목표를 공유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함께 만나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목표를 알고 있으니까 다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오산이죠. 그렇게 되면 역할이 겹치게 되고 그거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그 목표도 나눴고 역할과 책임을 나누더라도 리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목표를 향해서 맡은 역할들을 수행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이 돌아가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더 좋은 일이 되도록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조정 경기를 보면은요, 한 명은 노를 젓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막 힘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노를 젓느라 힘이 드는데 한 친구만은 노를 젓지 않아요. 이제 콕스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 둘 페이스를 조절하고요,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만 합니다. 아니 그 친구도 노 하나 들고 한 번 더 저어주는 게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함께 움직이는 팀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잃으면 오히려 속도가 늦춰지거나 방향이 흐트러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리더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거든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건 각자 역량이 좋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함께 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만든 친구들이 이 세상은 더 필요해요. 혼자서 배를 타고 나가면요, 절대 태평양 바다까지 나갈 수가 없죠. 아마 인근 바다만 구경하다 와야 될 겁니다. 함께 한다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성과의 폭과 영향력이 달라요. 그럴 수 있는 인재들이 결국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걸 배우고, 서로의 어떤 감정적인 충돌이 있을 때 그걸 교류하는 걸, 나누는 걸 배우고,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조정하는 걸 배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요, 오히려 이 부족한 친구에게 조금 어려운 과업일 수는 있지만 그런 역할을 주면서 동시에 역량 있는 친구와 함께 이 일을 하게 되면요, 둘 다 함께 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친구는 본인이 직접 일을 하지 않지만 역량이 부족한 친구가 일을 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가르쳐 주겠죠. 가르쳐 주면서 내가 해왔던 방식을 점검하는 학습도 하게 돼요. 그리고 멘토로서의 역량도 갖게 되죠. 반면에 역량이 부족했던 친구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던 좀 비중이 약한 역할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비중 있는 역할을 하면서 책임도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도 역량 있는 친구들에게 학습을 하면서 또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들이 서로 배우면서 각자의 진로를 더 개발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협업이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건 이 시대의 키워드일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진로는 그 삶 생활의 문제예요. 그 얘기는 아이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느냐가 사실 진로 개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아이가 고민하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부모님들이 단축시켜 주시죠. 몇 가지의 선택지를 주고 골라. 문제는 아이가 참여하지 않았죠. 그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선택지 중에 특히 특정한 하나를 아이에게 강요하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의 진로 속에 결국 자기는 없는 거죠. 자기가 생을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산 것 같지 않은 그렇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은 당장은 비춰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2, 제3의 진로 의사결정에서의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는 많은 청년들, 중장년층들을 생각을 한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부모와 충분히 논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설득당하고 설득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것들이 저는 진로를 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진로 문제라는 게 특정 시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이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 이제 가는 거죠. 진로는 여행 같은 것 같아요. 어딘가 그 가야 된다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너무 빨리 도달하기에만 급급하다면 대학만 가면 또는 취업만 하면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진로를 열어가는 건 행복한 성장을 촉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교육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함께 그 진로의 여정들을 가보는 거죠. 가볼 때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선택지들에서 충분히 누리고 돌아오면 좋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목적지를 같은 경로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진로 교육이 또 학부모님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함께 행복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교육의 한 영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